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에서 종교사역 강의하는 정재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학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문화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제를 나는 문화인인가 라고 잡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스로 다 문화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난 문화인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이미 오래됐습니다만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일 텐데요. 한 90년대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문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도 문화가 중요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 전에는 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또 우리나라 사회적으로는 민주화 항쟁도 있었고 이런 과정 속에서 문화 얘기하는 게 뭔가 좀 시기에 맞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다가 9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문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나 문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문화의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문화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게 생각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어디 고궁 안에서 국악 연주하는 전통 음악 연주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문화라고 하면 이런 장면이 제일 먼저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대인들은 어떻게 문화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문화라는 말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0년대 이후에 많이 사용되면서 때로는 좀 오용되기도 하고 남용되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워낙 많이 쓰이고 있어서 조금은 자연스럽게 되기도 했습니다만 아무데나 다 갖다 붙이면 문화가 되는 그런 문화 남용의 시대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음식 문화니 운전 문화니 여행 문화니 또 어떤 지역에 따라서 신촌 문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많이 쓰이기 전에는 자연스럽지 않았는데 오늘날에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서 오히려 좀 혼란을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문화는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요.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문화주택, 문화인, 문화생활, 문화행사, 문화상품 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주택은 요즘엔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옛날에 이 현대식 주택이 없었을 때 현대식으로 세련된 주택이 생기면서 문화주택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고요. 또 조금 전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인도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인데 문화인은 어떤 뜻일까요? 화면에 보시면 인터넷에 이런 그림이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연극을 보고 뮤지컬을 보고 콘서트를 보고 문화인이 된다는 것 어렵지 않아요 그랬는데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직 문화인이 아닌 사람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좀 의아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문화 상품이나 문화 산업이란 말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아마도 제 기억에는 이미 오래된 영화인데 아마 여러분 대부분 태어나기 전 영화겠죠. 쥐라기 공원이라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그 공룡 영화가 있습니다. 시리즈가 여러 편 나오기도 했죠. 이 영화가 왜 중요했냐 하면 우리나라에도 이 영화가 수입이 되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히트를 치면서 지금 생각하면 어벤져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면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한 영화가 별로 없었어요. 거의 최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서 일종의 문화 상품이란 말이 많이 쓰이게 되고 문화 산업이란 말이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 수십만 대를 판 것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면서 이제는 문화다. 문화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더 많이 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문화생활을 해야 문화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문화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한 달에 한 번은 연극도 보고 뮤지컬을 보고 그래야만 문화인인가 하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의 개념부터 우리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에드워드 테일러라고 하는 그 유명한 문화 인류학자가 있습니다만 이분은 문화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및 사회 한 성원으로서 인간에 의해 획득된 기타 모든 능력과 습관들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총체. 말도 복잡하고 어렵죠. 근데 하나하나 잘 생각해보면 결국 이 얘기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이 다 문화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양식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우리 그 조선시대 뒤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당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중에 예성농쟁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옷과 관련된 논쟁입니다. 보통 옷은 아니고요. 상복인데요. 네, 화면에 소개된 인터넷에 있길래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효종이 서거를 했는데, 사망했는데, 효종의 계모로서 조대비, 자의대비라고도 하는데요. 이분이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는가가 논쟁거리였고, 이것을 가지고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도대체 상복을 몇 년 입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또 유교를 따르던 그런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조선시대에는 굉장히 당쟁이 많아서, 역시 이제 또 방송에 보니까 조선의 당쟁사 이런 걸 다룬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그 당쟁이란 말을 좀 들어봤을 텐데요. 당쟁이라고 하면 좀 어떻습니까? 상당히 좀 부정적인 느낌이, 그런 기억이 있지 않아요? 이 조선시대 양반들이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당파로 나뉘어가지고 권력 다툼을 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들을 좀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어느 나라에나 정쟁이라고 하는 건 있죠. 정치적인 논쟁, 싸움, 다툼, 권력 다툼 다 있습니다. 거기서 피비린내 나는 폭력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일제시대,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문화를 무시하면서 비하하면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역사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과소평가하거나 비하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당쟁과 같은 그런 정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문화에나 있었던 것이고, 특별히 그것이 어떤 종교처럼 여겼던 유교 경전의 해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즘도 법리 다툼이라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 것이고, 특별히 종교적인 의미가 굉장히 가득 담겨 있었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싸웠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떤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든지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근간을 이루고 매우 중요한 문화의 한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그 국화와 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문화 관련 서적이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일본 문화를 연구한 책인데요. 미국의 학자가 쓴 책인데요. 지금도 이제 고전서로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제목이 보여주는 것처럼 국화와 칼이 일본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인데요. 이 국화를 가꾸면서 아주 섬세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이 일본인들이 또 한편에 사무라이 문화라고 하는 게 있어서 엄청난 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일본 문화를 알아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연구된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평상시에 보면 좀 사소해 보이기도 하고 특별한 게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어떤 그 민족의 그 사회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기반을 이루는, 밑바탕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문화를 사회 성원이 사회적으로 학습하고 공유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그 사회 구성원들이 만들어낸 모든 것이 다 문화다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의 문화 현상은 그 문화 주체들의 생활 양식이나 사고방식의 결과로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 사회가 있을까요? 문화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네, 모든 사회에는 문화가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문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문명하고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문명인이라고 할 때는 일종의 물질 문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물질 문화로서의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그런 사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무리 좀 미개하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사회조차도 문화가 없을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이 다 나름의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문화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문화와 관련된 여러 표현들, 개념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배우셨을 것 같은데요. 민족 중심주의 또는 자문화 중심주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으로 맺어진 민족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그 집단들을 민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한 집단이나 사회 성원들이
자기 문화가 옳은 것이고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문화 중심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기를 들어서 우리가 가을철에 연고전이라고 들어보셨죠? 한국의 유명한 대학들이 스포츠 경기를 하는데 연고전이 맞나요? 고연전이 맞나요? 별로 관심 없죠? 네. 그 학교하고 관련된 사람들은 열띠게 응원을 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상관없죠. 네. 그런데 어쨌든 연대 관련되거나 좋아하는 사람들은 연고전이라고 할 것이고 고대 관련되거나 좋아하는 사람들은 고연전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자기 학교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학교를 더 앞에 세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나기 전일 수도 있습니다만 한일 월드컵이라고 요즘 스포츠 경기할 때마다 많이 이제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한일 월드컵이 맞나요? 이란 월드컵이 맞나요? 우린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한일 월드컵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당시에 우리가 개막전을 하고 폐막전을 일본이 하는 대가로 공식 명칭을 한일 월드컵이라고 하기로 사실은 약속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자국에서 방송할 때 일한 월드컵이라고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당시 계약에 의하면. 근데 그렇게 썼던 일화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자기 나라 이름을 앞에 내세우는 것은 좀 자연스러운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근동, 극동 이렇게 지역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근동이 어디죠? 가까운 동쪽이란 말이고요. 극동은 먼 동쪽이란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에 해당하죠? 우리나라는 극동 지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구는 둥글죠? 이 둥근 지구에서 동쪽 끝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뺑뺑 돌면 한없이 돌기 때문에 지구에서 동쪽 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세계 지도인데요. 우리나라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센터에 중앙에 놓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유럽이 만든 이런 세계 지도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죠? 그야말로 동쪽 끝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중심으로 보았을 때 동쪽 끝에 있는 나라라고 해서 극동 지역, 자기들하고 가까운 동쪽은 근동이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나라 문화나 자기들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또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면 문화 제국주의가 되기도 하죠. 들어보셨죠? 한 집단이 자신의 문화만이 옳은 것이라고 믿으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집단에게 자기의 문화를 강요하는 것, 이런 것을 문화 제국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창씨개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게 한 것이죠. 성씨까지 바꾸진 않았지만 이름을 다 바꾼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부모님이 아마 저하고 비슷한 세대니까 부모님은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 특히 할머니 성함에 보면은 여자 이름에 우리나라 보통 무슨 자로 끝나는 이름들 많이 있죠. 옛날 어른들 보면 순자, 명자, 숙자 이런 이름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창씨 개명의 영향이죠. 일본 이름에 그 여자 이름 중에 육고, 육기고 이런 꽃자 들어가는 이름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한자로 하면 아들 자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여성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강제로 바꾸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제국주의의 산물이기도 합니다만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문화 요소들이 다른 나라에 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그 나라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문화를 알게 모르게 강요하거나 강조하는 일도 생깁니다. 아마 여러분도 어렸을 때 디즈니 만화 많이 보고 자랐을 텐데요. 디즈니 만화 자체가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이제 미국의 정서에서 만들어진 그런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미국적인 관습이나 정서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생각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쁜 여성 생각하면 백발에 얼굴이 하얗고 바비 인형 같은 그런 여성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 일종의 미국 문화의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른 나라의 문화가 어떤 특정한 나라에 영향을 미치면서 사고방식 또는 그 나라의 문화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제 강요하는 것을 문화 제국주의라고 하는데 지금도 미디어 제국주의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 개념입니다. 세 번째로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오리엔탈이 동쪽이란 뜻이기 때문에 문학이나 예술에서는 동방 취향의 풍조, 어떤 동양 것들을 좀 신비롭고 좋게 생각하는 그런 풍조로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사회과학에서는
동양에 대한 서양의 사고방식이나 지배방식을 의미하는데 아주 오랫동안 서양의 역사에서 동양을 무시해온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동양 사람들이 아주 힘이 없고 또 아주 하찮고 사소한 그런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영어도 잘 못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의사소통도 잘 하지 못하는 이런 존재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영화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조금 오래된 영화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만 요즘 이제 이 시리즈가 다 끝났는데요. 한때 우리 세대에는 007 시리즈라고 해서 아주 그 첩보 영화로 아주 대명사로 불렸던 그 영국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국 영화는 항상 이제 소련의 KGB하고 이제 그 뭔가 싸우는 그런 대결을 하는 내용들을 다뤄왔는데 소련이 붕괴하고 나니까 이 가시적인 적국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물론 러시아가 있긴 합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그 영화상에서 또 새로운 적국을 이제 상정한 것이 북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스파이들하고 이제 대결을 하고 싸우고 첩보전을 벌이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 영화에서 보면 북한이 등장하는데 아시겠지만 북한에 들어가서 영화를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처럼 이제 그 배경을 만들어서 영화를 찍는데 사실은 이 영화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딱 봤을 때는 북한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산세만 봐도 이게 한반도인지 아닌지 대충 이제 느낌이 오기도 합니다만 결정적으로 북한의 농부가 나오는데 이 왜 꽃갈콘처럼 생긴 이렇게 생긴 그 모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자를 쓰고 농사를 짓는 겁니다. 이건 아시아 사람이라면 누가 봐도 동남아시아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서양 사람들이 볼 때, 영국 사람들이 볼 때, 미국 사람들이 볼 때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거기가 동남아시아가 됐든 동북아시아가 됐든 그냥 대충 아시아 어디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그 영화에서 그 북한 장교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유명한 배우를 캐스팅하려고 했는데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헐리우드에서 활동하는 제미 교포 배우를 캐스팅을 했는데 문제는 이분이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말로 대사를 하는데 우리가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외국인 배우들이 대사를 할 때는 자막이 나오니까 우리가 영어를 몰라도 알아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 자막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한국인 배우가 나오니까 자막이 없어요. 그런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들한테는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자기도 어차피 모르는 말이니까 대충 뭐라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자기들 중심으로 사실은 동양이나 한국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한국 사람들을 또 아시아 사람들을 굉장히 하찮은 존재로 묘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일종의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 제국주의의 한 차원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문화 상대주의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것은 이제 문화 제국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 사회 문화 행위나 가치는 그 문화의 맥락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이해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그런 신념입니다. 우리가 이제 문화 얘기할 때 인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도가 워낙 좀 독특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진에 보이는 인도의 강, 유명한 겐지즈 강이죠. 네, 이 겐지즈 강은 인도에서 굉장히 성스러운 종교적인 의미가 많이 있어서 아주 거룩하게 생각하는 신성한 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태어나면 아기를 이 물에 씻기기도 하고요. 또 사망했을 때 인도에서 이제 화장을 하는데 화장을 해서 그 태운 시신을 또 이 강물에 뿌리기도 하고요. 흘려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이 물을 마시기도 하고 빨래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네. 밖에서 볼 때 남들이 봤을 때는 좀 비위생적으로 보일 수 있고요. 실제로 비위생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이 문화에서 인도 사람들이 겐지즈강을 얼마나 거룩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단순히 이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인도는 암소 숭배 문화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인도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GDP가 낮고 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아이고 그 소나 잡아먹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역시 암소가 종교적으로 굉장히 신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잡아먹을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무시해서 판단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고 그 문화 안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그런 신념을 문화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사회 문화를 이해할 때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장례 관련해서도 좀 재미있는 흥미로운 그런 문화나 풍습들이 있는데요. 네, 이 사진은 아래 써 있습니다만 티벳 사진인데요. 티벳은 이렇게 고원 지역에 있는 나라라고 하잖아요. 이 티벳 지역의 장례 방식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힌트로 이렇게 새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진도 있습니다만 좀 이렇게 보기가 좀 잔인해서 약간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죠. 네, 시신을 새 먹이로 주는 천장이라고 하는 장례 문화입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매장 문화였죠. 매장을 하려면 흙이 있어야 됩니다. 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티벳 지역은 거의 뭐 안반 지역이기 때문에 묻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아까 인도처럼 이제 화장을 할 수도 있는데 화장을 하려면 나무가 많이 있어야 되죠. 이 지역은 나무도 별로 없어요. 물이 없어서 수장도 못해요. 그래서 사실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례 방식이 천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먹이로 시신을 주는 방식인 것이죠. 여러분 에스키모 알잖아요. 에스키모 뭐 우화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에스키모들은 그 곰을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인데요. 이 에스키모들이 하는 그 장례 방식은 시신을 곰의 먹이로 준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그 장례 방식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알려진 것처럼 곰은 죽은 동물을 먹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완전히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아직 숨이 붙어 있을 때 곰의 먹이로 준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곰이 그 돌아가시는 분을 먹으면 다시 그 곰을 잡아먹어서 이 조상이 우리의 그 선조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피를 통해서 혈육을 통해서 존재하고 있다. 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볼 땐 좀 이상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문화지만 역시 에스키모족들이 사는 이 지역도 거의 뭐 그 얼음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문화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다른 문화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조금 현대 문화를 좀 찾아볼까요? 네, 대중문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중문화라는 말은 많이 말하고 쓰고 있죠? 대중문화가 뭘까요? 뭐 대중들이 있는 문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네, 대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본주의 발전 이후에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대중문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본주의 사회 문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대중문화가 보는 관점의 시각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또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화면에 제가 몇 가지 써놨습니다만 대중문화를 고급문화의 상대 개념으로 보면 저급한 싸구려 문화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옛날엔 좀 그런 뉘앙스가 좀 많이 있었어요. 대중문화라고 하면 좀 싸구려 문화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또 민중문화의 상대 개념으로 본다면 대중을 마취시키는 지배 도구로 볼 수도 있고요. 이른바 이제 3S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대중을 탈정치화하는 그런 정책을 실제로 폈던 나라도 있습니다만 세 번째로 민족 문화의 상대 개념으로 본다면 문화 제국주의 산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중문화는 전통문화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문화 제국주의의 그 산물이 되는 그런 측면들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대중문화는 굉장히 다양하게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어떤 하나의 동일한 덩어리로 볼 수 없고 수많은 복수의 대중문화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화면에 음악 중심하고 콘서트 7080 이 포스터인가요? 네, 이 화면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음악 중심은 요즘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이런 프로를 잘 안 봐서 모르는데 음중이라고 뭐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예, 되게 청소년이나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콘서트 7080은 이제 그 방송이 종료했습니다만 되게 뭐 저와 같은 나이 든 기성세대들이 좋아하는 음악 방송입니다. 뭐 서로 취향이 다르다, 관심이 다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화학자들은 이것이 단순히 취향의 차이가 아니라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정체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취향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굉장히 어떤 근원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중문화라는 장에 굉장히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똑같은 문화 산물을 두고도 서로 다른 집단이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하면서 갈등을 빚고 싸우기도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오래된 사진입니다만 뭔지 알겠죠? 옛날에 저도 사실 뭐 기억이 잘 없는 옛날 일입니다만 장발 단속을 하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장발 단속을 한다면 아마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옛날에는 정부에서 나라에서 단정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장발 단속을 하고 머리가 길면 바리깡으로 뭐 가위로 실제로 머리를 이렇게 자르기도 하고 단속을 했습니다. 또 이 사진은 아마 여러분 방송에도 많이 보셨겠지만 미니스커트 단속하는 겁니다. 무릎 위에 몇 센치였던가요? 뭐 15cm인가 20cm인가 이상 올라가면 너무 짧으면 단속을 하는 겁니다. 요즘 뭐 이보다 훨씬 더 노출이 심한 옷들이 많이 있는데요. 옛날에는 그렇게도 했었습니다. 물론 뭐 권위주의 정부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이건 뭔지 아시겠어요? 옛날 가수 듀엣인데요. 어니언스라고 그런 가수가 아주 옛날 가수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시면 양파들이라고 보이세요? 정부에서 이 가수들의 이름을 영어로 쓰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려가지고 졸지에 모든 가수가 영어 이름을 한글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어니언스라는 이름을 양파들, 뭐 바니걸스를 토끼소녀, 뭐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좀 우픈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여러분한테도 역시 옛날 얘기겠지만 저희 세대한테는 비교적 최근에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아주 당시에 뭐 아주 획기적인 파격적인 그룹이 등장했습니다. 당시에 이 세 명의 뭐 트리오라고 해야 되나 이 그룹이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좀 잘 이해하지도 못했고 특히 기성세들은 국적불명의 뭐 이상한 음악을 한다. 뭐 힙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랩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잘 쓰지 않는 그런 음악이었는데요. 뭐 거의 현대식 랩을 처음 이제 발표한 게 서태지와 아이들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찬반양론이 많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걸그룹에 대해서도 비슷하죠. 걸그룹을 보고 굉장히 좋아하고 뭐 예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성을 상품화했다. 여성을 상품화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보이그룹도 마찬가지겠죠. 요즘 방탄소년단이 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 그야말로 이제 한류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뭐 다른 시각에서 뭐 비판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관점에서 문화를 바라보지 않고 대중문화는 굉장히 다양한 뭐 층위들, 부류들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대중문화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매스미디어라고 하는 것인데요. 매스미디어 많이 들어보셨죠? 뭐 우리말로 대중매체라고 합니다만 사실 뭐 대중매체와 대중문화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대중문화에서 대중매체의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대중매체가 곧 대중문화인 것처럼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매체, 미디어라고 하는 것, 미디어라는 말의 원래 뜻은 이렇게 매개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어떤 현상들을, 사실을 연결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오늘날 사회는 대중매체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선거철이라서 뭐 뉴스만 틀면 뭐 대선 후보자들이 뭐 여러 방송에서 나와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대선 후보자들이, 선거 후보자들이 대중매체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과연 자신을 알릴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런 점에서 어떤 정치 사건이나 큰 사회적인 이슈는 대중매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몇 년 전에 아주 유명했던 많이 본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에서 80년 광주 민주항쟁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 역시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옛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이미 광주항쟁 이후였지만 광주항쟁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광주항쟁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은 대부분 다 유언비어고 사실이 아닌 것처럼 얘기가 되다가 한참 후에나 이제 이런 것들이 밝혀지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이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에도 나오지만 독일의 기자가 정말 뭐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하면서 촬영했던 그런 내용들이 생생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중매체는 우리에게 사실을 제대로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숨기기도 하고 왜곡하기도 하면서 실제로 어떤 현실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매체가 정보를 왜곡하기도 하고요. 정치는 의회와 매체 속에서 연출이 되기도 하고요. 상업적인 이해가 공공의 이해를 압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중매체라는 것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잘 전달해 주면 좋겠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요. 때로는 조작과 통제를 통해서 사람들을 기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 있는데요. 대면 강의도 할 수가 없고요. 이미 오래전에 사스라고 하는 것 등장했을 때, 여러분 잘 기억 못하시죠? 사스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때 그 유명한 MBC 뉴스데스크 앵커가 있었는데, 국민 여러분, 괴질이 발생했습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막 흥분하면서 당황해서 뉴스를 전달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몰아넣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큰 뉴스거리가 되었지만, 사실 지금 코로나에 비하면 그렇게 대단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체에서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르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2억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수백 명의 사망자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공포스러운 질병, 전염병이긴 합니다만, 이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제대로 보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실을 잘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는 사실을 왜곡되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분별력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매체들이 다루는 것이 사실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잘 전달하고 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때로는 조작하기도 하고 왜곡된, 잘못된 사실을 전달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디어를 좀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미디어와 관련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초현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세대보다 여러분들 세대에서 더 익숙하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예, 강의 안에도 있는 것처럼 가상현실이라고 해서 실제 현실과는 또 다른 하나의 현실, 그래서 이제 초현실이란 말도 씁니다만, 장 보드리아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프랑스 미디어 학자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다 알기 때문에 자세히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가상의 현실이 또 하나의 현실을 만들어서 실제 현실보다 더 어떤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것들이 이미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래된 영화입니다만,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보여준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아바타란 영화, 이 영화조차도 여러분한테는 좀 옛날 영화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바타를 통해서 실제로 나와 다른 또 다른 내가 존재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아바타란 말은 지금은 아주 하나의 보편적인 단어로 쓸 만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산업 분야라든지 또는 게임이나 오락에도 적용이 돼서 다양한 변화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여러분에게는 조금 옛날 게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포켓몬 고라는 게 몇 년 전에 나와서 또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요. 포켓몬이라고 하는 유명한 애니메이션에 그 증강현실 게임을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큰 히트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현피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범죄와 연결되기도 하고요. 가상현실에서 싸우기도 하고 게임을 했던 사람들이 현장에서, 현실의 세계에서 만나서 싸우기도 하고 하는 이런 범죄와도 연결되는 사건들이 일어난 것은 그야말로 가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넘나드는 또는 혼동하는, 그래서 생기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즘 여러분 세대에서는 오히려 메타버스라든지 로블록스라든지 다양한 이런 가상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세대는 아직 별로 경험이 없고 뉴스나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거나 실제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가상의 공간에서 만나가지고 회의도 하고, 대학에서는 학위 수료식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상의 현실이 앞으로는 현실의 세계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미디어의 영향에 관련해서 존 톰슨이라는 학자는 이데올로기와 미디어라는 차원에서 미디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종의 미디어가 이데올로기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단순히 어떤 사실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사고나 어떤 이념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까지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자체가 이 학자가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신문에서 봤던 내용인데 어떤 그 칼럼 내용 중에 미디어가 심은 사랑이라는 이데올로기 이런 칼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이데올로기란 말을 정확하게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뭐 간단하게 어떤 이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사랑이 이데올로기다.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사랑은 그냥 사랑이지 남녀 사이에 그냥 뭐 본능에 가까운 그런 감정인데 거기 무슨 이데올로기가 있을 수 있을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그 로맨틱한 사랑 잠깐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낭만적인 사랑. 모든 사람들이 낭만적인 사랑을 꿈꿉니까? 꿈꿔야 됩니까? 어떤 사람 꼭 낭만적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낭만적인 사랑을 안 하고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뭐 의리로 산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네, 이렇게 불꽃 튀는 사랑은 사실 처음 몇 년 동안 뭐 길어야 뭐 10년까지 갈까요? 그 이후에는 어떤 동지적인 사랑일 수도 있고요. 의리적인 사랑일 수도 있는 것인데 사랑이 꼭 낭만적인 사랑이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이런 거 많이 보셨겠지만 네, 그 프로포즈 하는 거. 프로포즈를 꼭 이렇게 해야만 프로포즈일까요? 어떤 이벤트처럼 해야만 프로포즈일까요? 저는 어떤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 나는 사실 아내한테 프로포즈를 못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해가 안 돼서. 프로포즈를 그냥 청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청혼을 안 하고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나랑 결혼하자는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해야 결혼하게 되는 건데 그분이 말했던 프로포즈는 이제 이벤트식 프로포즈를 말하는 거죠. 아주 멋있게 아내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포즈를 못했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프로포즈를 꼭 해야만 되는 것인가요? 그것을 사실 미디어가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랑하는 연인들이 이런 식으로 멋있게 또는 화려하게 이벤트식 프로포즈를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또 여학생들의 경우에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생에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멋있는 프로포즈를 할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네, 모든 사람들이 꼭 그런 현실을 맞이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어떤 동화책이나 특히 요즘에는 이 대중매체가 보여주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들이 곧 내 얘기가 된다든지 또는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이데올로기처럼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문화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들을 좀 소개할까 좀 고민하면서 이렇게 좀 간추려서 소개를 했고요. 좀 정리하면서 대중문화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중문화가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 자체가 대중문화이기 때문에 뭐 피할 수도 없고 뭐 거스를 수도 없는 그런 것이긴 합니다만 때론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인데요. 첫째로 수많은 사람들을 누군지 알지도 못할 타인에 의해서 생산된 문화의 단순한 소비자로 전락시킨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문화를 상품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요. 문화가 상품이라면 그 문화 상품을 만드는 생산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은 문화를 생산합니까? 소비합니까? 생산한 경험이 있습니까? 저도 50살이 넘도록 제가 무슨 문화를 만들어 본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문화 상품을 사용하고 소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문화의 주체자라기보다는 소비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문화 주체, 생산 주체와 소비 주체를 분리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전통 문화에서는 이런 분리가 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민요와 대중가요의 차이라고 써놨습니다만 옛날의 민요는 누가 만들었죠? 대부분 여러분 음악 시간에 배운 민요에 보면 작자 미상이라고 써 있잖아요. 미상이가 맞는 게 아니고 작자를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민초들이 그냥 은연중에 만들어서 부르던 게 민요이기 때문에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요즘 대중가요 중에 작자 미상이 있습니까? 없지요. 오히려 유명한 작곡가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히트를 쳐서 엄청나게 큰 돈을 벌기도 하고 수익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많은 대중들은 뭘 하는 거죠? 소비를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소비를 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문화를 주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은 대중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화가 아니라 수많은 대중들이 단순히 소비자가 된다는 그런 측면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문화 주체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대중문화에서 대중들은 대부분 소비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문화 자체가 상품화되기 때문에 경제 원리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흔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수요가 있어서 공급이 되고 공급이 또다시 수요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 문화 상품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물질적인 상품이 아니라 정신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앞에 제가 현피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문화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는 그 영향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할까요? 이런 대중문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나름 뭔가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런 태도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대부분 문화 소비자로 살고 있긴 합니다만 조금 더 주체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자와 수용자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대중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대부분 대중문화에 대한 소비자 측면에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런 수용자의 관점에서는 단순히 문화의 소비자가 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판단을 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문화 상품을 선택하거나 어떤 문화와 관련된 행위를 할 때 왜? 라는 질문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될까? 왜 나는 이것을 선택하고 소비를 할까? 아마 뭐 여러분들은 좀 피부로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많은 어른들이 특히 남성들이 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차를 타고 싶어 할까요? 그냥 멋있고 성능 좋은 차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차를 선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차가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타는 차야. 우리나라의 가장 갑부들이 타는 차야.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타는 차야. 나도 그런 차를 타면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기도 하죠. 또 많은 여성들이 명품을 사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명품을 삼으로써 내가 뭔가 더 좋은 위치에, 높은 위치에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이 때로는 어떤 보상 심리를 자극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나치게 되었을 때 결국 우리가 그 문화의 어떤 그 단순히 소비자뿐만 아니라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문화 안에 빠져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항상 우리가 매스미디어 내용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생각 없이 수용할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항상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따져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종의 대항 문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항 문화, 영어로 이제 카운터 컬처라고 써놨습니다만 기존 문화에 대해서 대항을 하는, 저항을 하는, 때로는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차피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인데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좀 다른 차원의 삶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잘 살고 싶어 하죠. 여러분 잘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삶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잘 산다는 게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죠? 그 집 잘 살아 하면 되게 그냥 부자란 뜻이에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돈에 아주 그냥 노예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돈 하면서 돈만 많이 있으면 행복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이 사진에 아주 멋있는 집이 나와 있죠? 네, 이런 집에 살고 싶습니까? 이 집이 드라마에 등장했던 세트로 사용됐던 집인데요. 어떤 드라마이냐면 여러분도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스카이캐슬이라고 몇 년 전에 했던 드라마 있죠. 네, 우리나라 상위 0.1%인가요? 최상위층의 이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좋은 대학에 보내고 출세를 시키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라고 한편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을 보면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만 아마 또 한편에서 우리나라 많은 부모들은 나도 없어서 못 해주지 나도 돈이 있으면 내 자식 저렇게 해주고 싶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누구나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삶을 쫓아가야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고 해도 우리는 좀 다르게 살 수도 있고요. 나만의 방식으로 살 필요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몇 년 전에 이 유명한 미국의 밥 딜런이라고 하는 대중 가수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뭐 그때 큰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아니 가수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 그것도 대중 가수가?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만 이분이 60년대부터 그 월남전, 베트남전이 있었을 때 반전 문화를 이끌어내기도 하고요. 일종의 저항 문화의 대명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런 풍족한 삶을 누리는 물질 문명 시대에 좀 다른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그런 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항 가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삶과 노래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인정하고 노벨 문학상을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런 대단한 사람이 꼭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속에서 각자 나름의 삶을 살고 있는데 단순히 이 문화 속에 파묻혀서 문화의 어떤 희생자가 되기보다는 이 문화를 스스로 주도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또 그런 문화들 속에서 우리가 단순히 소비자로 전락하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